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천문대와 함께 떠나는 우주특급 익스프레스. 우리 여정도 벌써 절반에 다다랐습니다. 오늘은 어린 왕자는 그 많은 외계행성을 어떻게 찾았을까? 라는 주제로 장후원 연구원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은 채팅을 통해서 활발하게 실시간으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조유민님, 임승환님, 김한글님, 백종진님,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채팅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연 중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강연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천문대 5월 대중강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강연을 맡은 장호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외계행성이라는 주제를 놓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소설 어린 왕자는 많이들 보셨을 법한데, 이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 주인공은 소행성 B612라는 곳에 있으면서 여러 소행성들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마지막에는 지구를 거쳐서 오는 여정을 떠납니다. 이 어린 왕자는 어떻게 해서 그 소행성들을 찾았는지 한번 이번 강연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 사전조사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때 질문, 의견이 있거나 혹은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천문학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른다, 혹은 자녀들과 같이, 가족들과 같이 시청을 하려고 한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은 나이 드신 분이나 혹은 공부를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나 혹은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 않아서 새로 시작하는 아이들까지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강연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다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 그림은 프랑스 작가 폴 고갱의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작품인데요. 사실 카오스 강연을 들으신 분이라면 2주 전에 이석영 교수님께서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이 강연을 3월 달에 기획하면서 이걸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2주 전에 교수님께서 선수를 치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교수님께서는 자기는 30년 전부터 이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그림은 똑같지만 저는 좀 교수님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대로 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는 어린아이가 있고요. 가운데에는 어떤 사람이 일을 하고 있고, 왼쪽에는 노인이 약간 고민에 빠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의 일생을 한 번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채팅 감사합니다. 네. 이 세 가지 질문,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이 어떻게 보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질문, 인류가 어떤 자각을 시작하면서, 자아를 시작하면서 지적인 생각을 하면서 가지게 된 궁극적인 질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질문은 천문학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비단 저만의 생각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빅 퀘스천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주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리는 어떻게 왔는가? 우리는 혼자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나사가 던지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조금 순서를 바꿔서 고갱의 세 가지 질문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고갱의 질문과 나사의 질문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어떻게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혼자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주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질문이 하나씩 맞물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고갱의 질문이 천문학자의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강연에서는 이 질문들 중에서 우리는 혼자인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혼자인가? 보통 혼자라는 말은 한 명일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혼자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혼자인가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떤 뜻일까요? 다르게 생각을 하면 지구와 같이 지적인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은 지구뿐일까? 지구 한 곳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강연을 혹시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최상호 연구원이 태양계 내에 외계인 생명체가 있을까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태양계 내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 지적인 생명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생명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적인 생명체가 있을까라고 다른 생각을 한다면 이제 태양계 바깥으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계 행성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외계 행성이란 태양계 밖에 있는 어떤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도는 행성 주위의 별을 모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계 바깥에 태양과 지구와 똑같은 시스템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배경화면에 있는 그림도 어떤 외계 행성에서 그 모성을 바라본 상상도입니다. 이쁘죠? 네. 자, 이 그림 또한 스타워즈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스타워즈에 있는 타투인이라는 행성에서 별 두 개가 동시에 나란히 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영화에서도 외계 행성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외계 행성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짧은 역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천문학의 이 흐름 속에서 외계 행성은 어느 정도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문학의 역사를 정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프텔로마이오스의 천동설이 약 2000년 전에 있던 이야기고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600년 전에 주장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릴레오가 발견한 망원경이 약 400년 전. 현대 천문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강 유태아 연구원의 강의를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케플리어 커티스의 대논쟁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드로메다 성운이 우리 안에 있냐 바깥에 있냐를 가지고 했던 대논쟁인데 이 대논쟁을 사람들이 현대 천문학의 기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이 약 1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빅뱅 이론, 미드도 있잖아요. 미드. 빅뱅 이론이 70년 전입니다. 그리고 지구 바깥으로 어떤 물체를 쏘아 올려서 직접 탐사를 한 것이 60년 전입니다. 이 끝에 외계 행성을 본격적으로 탐사를 시작한 것은 30년 전입니다. 얼추 제 나이랑 비슷하거든요. 이 역사 속에 외계 행성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불과 3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그림은 멜리에스의 1902년작 달세계 여행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영화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영화인데요. 영화가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화는 그 당시에 없던 영화의 새로운 기법들을 많이 모아서 담아서 만든 영화라서 단편 영화임에도 영화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 로켓에 사람을 실어서 달에 보내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달에 착륙한 후에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달의 모습이랑 약간 차이가 있죠. 어떤 구조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네. 자, 근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더 가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달을 탐사하다 보니까 물이 흐르고 있고 버섯 같은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외계인이 있습니다. 1902년에 사람들이 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1968년에 아폴로 8호가 직접 달에 가서 지구를 찍은 사진인데요. 6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달의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모두 다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120년 전의 사람들은 달에 가면 달에 우주인이 있을 것이다. 토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달뿐일까요? 화성도 있습니다. 1920년에 사람들은 금성에도 화성인 금성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20년에 뉴욕 신문에 어떻게 실렸냐면 화성 탐사에 관련된 기사가 일면에 실렸습니다. 이렇게 크다랗게 실렸고, 화성인들이 지구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화성에서 오는 전파, 신호가 있으면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화성을 집중적으로 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화성에 생명체가 없기 때문에 결과로 얻을 수 있었던 건 없겠죠. 화성에 생명체가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1960년에 직접 탐사선을 보내서야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60년 사이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겁니다. 네, 개드립이 난무하고 있네요. 네. 어린 왕자 소설은 1943년작인데, 어린 왕자는 그 당시 표현으로는 소행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소행성에서 어떤 왕,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 지리학자, 사업가, 주정뱅이, 청소부 등등을 만나면서 마지막에는 지구로 돌아옵니다. 작가 생특쥐베리가 그 당시 어떤 천문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과학적인 개념으로 글을 썼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어린 왕자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외계 생명체가 있는 곳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지구인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것을 궁금증을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구인들의 외계 행성의 탐사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천문학 학계에서 쓰이는 방법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직관적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먼저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구 태양계가 이렇게 있는데 태양계 바깥에 어떤 별이 있고 그 별 주위로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행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제일 첫 번째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냥 직접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쉬운데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자체적으로 빛을 내지 않고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생명체가 우리 지구 태양을 본다면 그 밝기 차이가 약 1억 배가 납니다. 1억 배. 그렇기 때문에 태양을 가리고, 중심 부위는 가리고 주변을 탐색하는 게 이 탐사의 핵심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별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까맣게 가리니까 이렇게 행성 그림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별이 있었는데 중심부를 가리니까 이런 행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계 행성을 찾습니다. 왼쪽은 이제 샘플이었고, 오른쪽은 실제로 중심부에 있는 별을 가렸더니 4개의 외계 행성이 돌고 있는 것을 관측한 사례입니다. 중심부를 가렸더니 4개의, 잘 보이시나요? 4개의 외계 행성이 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 같은 경우는 관측만 된다면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물리적인 특징도 알기 쉽죠. 자,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관측이 안 됩니다. 대낮에 태양 옆에 별이 있는 것을 보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밝은 곳에서 조그마한 빛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상대적으로 그나마 미세하지만 외계 행성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 어두운 것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 적외선 파장대를 사용합니다. 근데 적외선 CCTV 많이 들어보셨죠? 어두운 곳에서도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잘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두운 곳에서 외계 행성이 내는 빛을 조금이라도 더 잘 찾기 위해서
적외선 파장대를 사용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방법, 직접 관측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 그림이 어떤 그림 같으신가요? 자, 이 그림은 태양을 통과하고 있는 금성의 모습입니다. 금성이 태양을 통과할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까맣게 동그랗게 이렇게 뚫려 있죠. 자, 이것처럼 중심부에 별이 있는데 그 앞에 행성이 지난다면 별의 밝기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외계 행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강의 시간은 40분입니다. 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별 주변으로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자, 이 행성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에 대해서 별의 밝기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행성이 지나갈 때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별도 동그랗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그래프가 전부입니다. 이 별이 행성이 통과하면서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자, 이 줄어드는 양이 어느 정도일까 한번 또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테스트를 자료를 한번 가지고 보겠습니다. 목성과 지구가 있어서 얘네들이 태양을 가린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목성이 가린다고 생각하면 목성은 태양의 10분의 1 크기이기 때문에 면적을 가리는 만큼은 100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가 가린다 생각하면 지구는 태양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면적은 10,000분의 1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목성이 가릴 때는 태양 밝기가 100분의 1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자, 이 밝은 불빛이 100개가 있었는데 하나만 꺼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가린다라고 생각하면 태양 밝기가 약 10,000분의 1만큼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 개도 아닌 이 한 개 중에서도 100분의 1. 제가 이 사이즈를 더 작게 하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작은 밝기가 감소합니다. 자, 10,000분의 1만큼 감소한 거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찾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관측 정밀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뭔가 가린다면 저게 외계 행성인지 작은 항성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작은 항성이라면 항성은 어쨌든 불빛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아예 완전히 밝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밀도 때문에 망원경을 지상에서 관측하지 않고 우주로 발사를 했습니다. 이게 케플러 망원경입니다. 케플러 망원경은 2009년에 발사가 되었고 태양빛에 가려지지 않는 한 방향만 한 곳에만 24시간 365일 관측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현상 방법을 사용해서 53만 개의 별을 조사를 해왔고 약 2,600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많이 발견했죠? 다음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다음 방법은 이제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데 태양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어떤 조그마한 애가 큰 물체를 공전을 할 때 큰 천체도 같이 돌고 있어요.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고 생각해도 똑같이 태양도 움직인다는 것이죠. 오른쪽 그림은 셀레스티아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태양의 움직임을 본 것입니다. 위 그림은 위에서 태양을 바라본 것이고 아래 그림은 옆면에서 태양을 바라본 것인데요. 태양이 빙글빙글 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시간을 돌렸더니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태양 같은 경우는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 목성, 토성, 지구와 같은 행성들 때문에 이렇게 도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외계 어떤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돌고 있으면 이 별도 외계 행성이 있겠구나 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별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움직인다면 여기는 뭔가 도는 것을 보아서 외계 행성이 있는 별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별의 연주 시차를 측정하기 아주 어렵듯이 이 움직이는 만큼도
측정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작은 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시선 속도 측정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별이 돌면서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를 반복하는데, 가까워지면 우리한테 미세하게 파란빛으로 파란 쪽으로 약간 별빛이 파란 쪽으로 약간 보이고, 멀어지면 미세하게 붉은 쪽으로 약간 별빛이 이동합니다. 도플러 효과. 네, 맞습니다.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이 도플러 효과를 영상으로 한번 보실 텐데요. 소리가 나니까 좀 조심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주의. 굉장히 거슬리죠, 그렇죠? 예, 이 소리인데 돌려볼게요. 자, 느껴지나요? 네, 들으셨나요? 네. 이 같은 음으로 들리는 이 소리가 돌면서 우리가 가까워질 때는 피치가 약간 올라갔다가, 우리한테 멀어지면 피치가 약간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현상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별 또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면 우리가 외계행성이 있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마치 사이렌 소리처럼 삐뽀삐뽀 하는 거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별이 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행성 무시하시고 별이 돌고 있는데 쪽으로 멀어지면 붉은색으로, 가까워지면 푸른색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워질 때는 푸른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별에 외계행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네 번째 방법입니다. 시선 속도 측정 방법이고요. 마지막 방법이 미세 중력 렌즈 효과입니다. 난이도가 이제 꽤 있습니다. 먼저 미세 중력 렌즈 효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중력 렌즈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중력 렌즈란 빛이 중력에 의해서 휘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블랙홀 하면은 생각나는 게 빛도 탈출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만약에 빛이 블랙홀 주변을 약간 스쳐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빛이 휘어지게 됩니다. 블랙홀 주변으로 스쳐 지나가다 생각하면 휘어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원래 별빛이 여기에 있는데, 이 별빛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 있는 중앙에 있는 은하를 만나게 되면 이 은하 때문에 별빛이 휘어져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빛이 밝아지게 보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 중심부에 있는 천체가 돋보기처럼 작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림을 보시면 뒤에 있는 별이 있는데, 렌즈 역할을 하는 별이 중심부로 오게 되면 원래는 어두웠게 보였던 별이 밝게 보이는 현상이 중력 렌즈 현상입니다. 약간 어렵나요? 네, 말들이 없으시네요, 갑자기. 자, 이게 어떻게 적용되냐라는 것을 설명드리면, 행성이 없을 때 아까 보이던 중심부에 있는 별이 지나가게 된다면 시간에 대해서 갑자기 반짝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반짝여요. 중심부에 지나면 돋보기 현상이 나타나서 갑자기 반짝이게 됩니다. 이 행성이 없는 별이 지나간다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행성이 있는 별이 지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그림인데 왼쪽에 아까 그래프가 피크가 2번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보시면 반짝임이 1번, 2번, 번쩍임이 2번 보입니다. 여기서 그래프가 피크가 2번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잠깐 반짝이는 이 현상을 미세중력 렌즈 효과라고 하고, 이 미세중력 렌즈 효과가 나타났다 하면은 외계행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병광성이랑 어떻게 구분하나요? 병광성은 그 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 같은 경우는 일회성 현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있는 별이 지나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일회성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현상 같은 경우는 확률적으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천체가 이렇게 겹쳐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어렵지만 이 피크를 볼 수 있으면 정말 정확하게 외계 행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크가 아주 눈에 띄게 밝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외계 행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KMT넷이란 망원경은 우리나라 천문연구원에서 지은 망원경인데요. 이 망원경이 아까 말씀드린 미세중력 렌즈 효과를 사용해서 외계 행성을 찾는 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은 2014년에 호주, 칠레, 남아공 이렇게 세 곳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천체는 밤에만 관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세 곳에다가 동시에 지음으로써 이 세 곳이 한 대상을 동시에 관측을 한다면 한 곳은 적어도 한 곳은 항상 밤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한 곳이 낮이면 한 곳은 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제국주의 시대 때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국가들이 식민지가 아주 많아가지고 그 국가들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스템은 해가 뜨지 않는 나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방식을 통해서 외계 행성을 19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들을 종합해서 보면 지금까지 약 4,000여 개, 4,300여 개 외계 행성들이 발견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5가지 방법, 직접 관측으로 50여 개, 시견상 3,300여 개, 직성학으로는 단 1개, 시선 속도로는 830개, 그 다음에 미세 중력 렌즈 효과로는 약 100여 개, 기타 방법으로 30개 정도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방법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망망준이 미세중력 렌즈가 일회성 현상이면 관측할 별을 신중히 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대상은 어떻게 정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한 별을 정해서 한 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역을 정해서 그 영역을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한 영역을 정한 다음에 그 영역을 계속 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역에 어떤 별이 갑자기 밝아지는 별이 있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외계 행성이 연도별로 어떻게 발견됐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92년에 처음으로 외계 행성이 찍혔습니다. 처음으로 외계 행성이 92년에 처음 발견됐어요. 92년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외계 행성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색깔이 각각 방법에 따라서 다른 색깔을 의미합니다. 2000년에 접어들면서 점점 늘어나고 2003년 아까 케플러 망원경이 2009년에 발사됐다고 했는데 2009년에 본격적으로 관측이 시작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쪽 중심부에 은하 중심부에 케플러가 집중적으로 관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갑자기 늘어나죠. 이 부분이 케플러가 관측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2019년에 이르러서는 4,000여 개의 외계 행성이 발견이 됩니다. 얼님, 현재 천문학계에서는 특정 방법으로 집중적으로 보고 있나요? 아니면 다 같이 보고 있나요? 네, 종합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들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망원경이 사용을 했을 때 뭐 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관측을 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질문자분이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테스 망원경이라고 있습니다. 테스 망원경. 이 망원경은 식현상을 이용한 우주 망원경인데 케플러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플러는 한 곳만 계속 봤거든요. 한 곳만. 그런데 이 망원경은 다 봅니다. 우주 전체를 다 보고 2018년 이미 발사되어서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120여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고요. 연구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수천 개 혹은 10,000개 이상의 외계 행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JWST,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있는데요.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법한데 JWST,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만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능. 모든 천문학계에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망원경은 올 연말에 발사될 예정이고, 이 망원경이 발사된다면 외계행성 쪽에는 우리가 외계행성의 물리적, 화학적인 분석은 아직 많이 못하고 있는데 발견만 하고,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외계행성과 관련된 좀 잡다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외계행성 관련해 알쓸신잡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밑에 이상한 소리가 있는데, 네, 제가 글씨를 잘 못 읽어서 뭐라 적혀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먼저 외계행성을 찾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 밖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력 간섭 현상이 있는데요. 한 별에 여러 개의 외계행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태양도 행성이 8개가 있습니다. 지구, 토성, 목성 이런 식으로 8개의 행성이 있는데, 이 행성들이 서로 중력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공전 주기가 일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중력 간섭을 이용하면 어떤 행성을 봤는데 공전 주기가 일정하지 않다. 그러면은 외계행성이 또 있겠네? 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고요. 이 방식은 사실 19세기에도 해왕성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 당시에 천왕성은 찾았는데 해왕성을 못 찾은 단계에서 천왕성이 움직이는 것이 뭔가 수상하다. 중력적으로 뭔가 또 다른 애가 있다. 라는 것을 예측을 했고, 그 예측을 통해서 발견된 것이 해왕성입니다. 또 다른 방법. 초기별의 디스크 모양 연구가 있거든요. 자, 이 방법은 초기별 같은 경우는 별의 나이테처럼 혹은 토성의 고리처럼 이런 동그란 모양이 있습니다. 이 모양의 나이테 같은 이런 간극을 조사를 하면 여기에 외계행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네. 행성의 대기 성분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식현상이 있었는데요. 식현상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행성에 대기가 있다면 뒤에 있는 별이 이 대기를 뚫고 오겠죠. 뚫고 올 때 별빛이 달라집니다.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스펙트럼이 달라집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그런 스펙트럼 아시죠?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렇게 빨주노초 이렇게 보이는데, 그 스펙트럼이 어떤 대기를 통과하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뀌는 걸 보면 이 대기 성분이 어떤 성분이 있으면 이렇게 변하고 어떤 성분이 있으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어떤 대기 성분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외계행성의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아니, 저도 천문학을 공부한다 하면은 많은 분들이 모르는 별 찾으면 네 이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결과로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구글링을 해서 이렇게 별의 이름 짓기 이런 거 검색해 보면 별의 이름을 파는 곳들이 있거든요. 별의 이름을 내가 돈 주면 별의 이름을 지어주겠다. 네가 생각하는 이름으로 지어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봉이김선달에 대동강 물 파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식적으로 천문학계에서 인정하는 별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밖에 없습니다. 네네. 네. 자, 그 전에 외계행성의 이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별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식적으로 별의 이름 어떻게 짓는지. 자, 고전적인 방법은 그리스 문자에 별자리를 추가해서 짓습니다. 별자리에다가 그리스 문자 알파, 베타, 감마를 밝은 순으로 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리우스라는 별은 큰 개자리에서 제일 밝은 별이기 때문에 큰 개자리 알파성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별자리에 그리스 문자는 24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별자리 하나에 24개의 별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숫자로 연장해서 씁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밝기 순이 아니라 위치 순이기 때문에 무조건 밝다고 해서 1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는 카탈로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카탈로그는 어떤
프로그램, 관측 프로그램 혹은 관측 모임 같은 집단 같은 게 있으면 그 프로그램의 약어, 카탈로그의 약어와 번호를 같이 써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D 39801 같은 경우는 헨리 드레이퍼 카탈로그의 39801번 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의 별은 여러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름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베텔기우스라는 별은 동시에 오리온 자리 알파성이면서 HD 39801이면서 SAO 11327이면서 HR 2061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계행성 이름은 어떻게 지을까요? 외계행성 이름은 간단한데 별 이름 뒤에 소문자 BCD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51 페가수스 B라고 하면은 51 페가수스 자리에 있는 51번 별의 외계행성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만 있으면 별이고 B를 붙이면 외계행성이 됩니다. 외계행성에 왜 A부터 시작하지 않고 B를 시작하냐? A는 대문자로 A를 표기하면 별을 지칭하는 것이 되고 보통은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 외계행성 같은 경우는 소문자로 B, C, D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외계행성에는 또 고유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고유 이름을 짓는 방법에는 규칙이 있는데 아주 많은 제가 간단하게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글자 수 제한이 있고 좀 뭐 공격적인 언어는 안 되고 또 정치, 종교, 군사적인 느낌이 나서도 안 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안 됩니다. 이런 규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발견한 외계행성을 2019년에 우리나라에서 발견한 8UMIB 이게 작은 곰자리인데 작은 곰자리는 8번에 있는 외계행성을 백두와 한라로 명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성을 백두라고 짓고 외계행성을 한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외계행성 아카이브를 들어가 보실 수 있거든요. 검색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한라라고 검색하면 한라라는 외계행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생명체가 살 수 있을 법한 외계행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생명체가 살 수 있을 법한 외계행성 찾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혼자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지금 질문을 놓고 답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생명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체가 있는 곳을 찾으려면 별과 행성이 너무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아야 됩니다. 너무 가까우면 타 죽고 너무 가까우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 정확하게는 물이 있을 법한 정도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모성이 너무 강한 빛을 쏘면 그 빛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없어야 되고요. 제일 좀 이상적인 것은 태양과 비슷한 별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절 변화가 심하지 않아서 온도 차이가 급격하게 변한다거나 하면 또 생명체가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행성이어야 되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행성을 약 지금까지 한 50여 개 정도 발견했습니다. 이 50여 개에서 생명체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혼자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혼자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하면서 외계행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외계행성을 왜 찾을까요? 우리는 외계행성을 왜 찾냐면 일단 우리는 혼자인가에 대한 대답을 궁극적인 이 질문을 대답을 찾기 위해서 외계행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별을 보면 우리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도 아직 미스테리인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정말 많은데 다른 별들을 보면 그 태양계에서도 모르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말 같은 경우는 세티라는 외계 생명체를 찾는 프로그램에서 한 말입니다. 외계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물었을 때 외계 생명체를 찾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그 가능성은 0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계행성을 찾고 연구를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외계행성의 역사에 대해서 30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계행성이
불과 3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사가 아주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 혹은 그 밑에를 내려가서 천문학의 역사가 100년이나 200년이 더 흐르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많은 외계 행성을 찾을 수 있는 건 당연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지적인 생명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번 강연을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다음 강연은 이제 안성호 연구원이 이제 안드로메다 우리은하 충돌을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5월 천문대 대중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